벌교꼬막이 최고라면서요? 그래요. 전라도 속담 중에 그 꼬막 맛이 떨어지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정말 전라도 꼬막이 맛있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꼬막 중에서도 벌교꼬막이 최고죠. 그런데 바로 이 벌교가 꼬막의 고장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 벌교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자화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질 정도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소설가 조정래 씨입니다. 한반도 남쪽의 작은 고장 벌교. 90년 이후 벌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일컬어지고 있다. 바로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때문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쪽과 북쪽, 이념과 민족. 우리 땅에 골고리 아려 새겨진 상처의 역사를 이 시대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소설가 조정래. 소설에 있어서 인물은 그 어떤 인물이든 간에 시대의 전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시대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 인물이야 한다. 지난 30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조정래 문학특강. 이는 독자들이 그 어떠한 인물이라도 미워할 수 없어야 한다. 조정래와 만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부모님이 희생자입니다. 그때 여순 반란 사건으로 해서 큰 고생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소설 태백산맥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태백산맥 하면 우리가 해방공간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2004년도인 지금도 그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한순간에 이념 문제가 언제 이게 우리에게 어느 식으로 화해가 될 건가 그런 막막함 같은 것도 사실 오늘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흘러가지 못한 역사. 어쩌면 잊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아픈 역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사람. 한국 문단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소설가 조정래를 만나보자. 태백산맥의 본고장에 와서 이렇게 함께 데이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여기가 소설의 현무자네 집이라고 해서 태백산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보나 작가 입장에서 보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어떤 예술품이든지 영화든 소설이든 간에 첫 시작이 그 비중이 큰데 그 첫 시작에다가 현무나집을 놓은 것은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합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집은요, 예. 소설이 등장하면서 새로 증축된 건가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이것이 옛날 모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던 이제 형편이었고 그 후에 이것이 2년 전에 새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이건 본래 이제 박신의 문인 것이었는데 소설은 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박신의 문 중에서 소설 태백산맥 무대를 위해서 군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고 군에서 10억여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증축을 복원을 한 것이죠. 복원. 선생님한테 이 벌교라는 땅은 참 각별한 의미잖아요. 예. 이 고장이 고향이시지요? 제가 여기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제 소년 시절의 추억과 기억들 그리고 작가가 된 역사 사회의식을 형성한 모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틈틈이 이 벌교에 오셔서 작품 활동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쓰기 전에 저는 여기다가 특별히 벌교를 취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한 곳이고 체험이 묻어 있는 곳이고 특히 바로 이 문 앞에 와가지고는 썰매도 만들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 육화된 생활, 추억 속의 현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취재할 필요가 없었고 그 후에 이제 태백산맥이 유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취재를 위해서 왔었어요. 네. 저는 선생님 뵈면 꼭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극 중에서 소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소화 역을 맡는다고 했을 때 책 속에서 나온 인물과 어떻게 너무 동떨어졌는지 아니면 흡족하셨는지 그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오정혜 씨를 내가 처음 안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서편제. 네. 그래서 아주 좋게 아주 한국적 여인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임권택 감독께서 다시 소화로 채택을 했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기 잘하셨고 그리고 또 소화는 잘 아시겠지만 태백산맥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독자 인기 투표에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소화가. 태백산맥 영화를 처음 개봉할 때 참 사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 좌익이냐 우익이냐 아직도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걸 좀 통념하기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글 쓰시면서도 사실 그게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지금 오정혜 씨가 태백산맥을 촬영할 때 네. 그때 겪으셨겠지만 임권택 감독이 촬영을 못할 정도로 우익 세력들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흔해 빠진 쓰지도 않은 애무한 소총도 안 빌려줘-가지고 나무로 깎아서 할 정도로 고통을 줬고 그 작가는 그때 이미 저는 이제 1994년에 빨갱이로 좌익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는 협의가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사 중인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태백산맥에서 좌익을 편들었다, 옹호했다, 뭐 그런 부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우익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 물론 6.25 때 상처 입었거나 6.25에 참전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빨치산도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흡혈균이 악마니 이렇게 말하는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나쁘게만 이야기하고 원수로 삼는다면 이 민족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그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수건이요 비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서로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솔직히 말해놓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쓴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여기 계신 인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민 여러분, 이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협조 동참하시어 계급과 착취가 없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이제 조금 기회를 했다면 제가 고통당하고 수사당하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기여를 조금은 했겠지요. 그러니까 전혀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작가로서의 보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화화되고 또 소설화되면 그 지역 간에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관광지로서도 어떤 상품화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쇠퇴됐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반응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벌개우 경우에는 태백산맥을 통해서 네. 이 조그만 데가 정국화됐지요. 왜냐하면은 독자들이 살던 사람만 500만이 넘고 빌려인 사람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니까. 네. 그리고 이 보성군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연간 6, 7천 명이 태백산맥 무대라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에서 태백산맥의 무대를 문화공원화를 시도를 한 게 7, 8년 전인데 그것이 이제 저를 고발한 그 세력들이 그 일도 방해하고 또 이 지역에서 이 상처 입은 분들이 반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보류되어 오다가 금년에 들어서 이제 그런 갈등이 없어지고 문화공원을 하자 해서 이 집도 이제 새로 복원도 하고 문학관도 이제 저쪽에다가 새로 네. 금년에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의미 있고
또 관광지도 되겠지요. 네. 그 벌교하면은 선생님의 그 유년 시절을 한번 좀 돌이켜 보고 싶은데 꼬막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예. 사실 오늘 시간 되면 선생님하고 꼬막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드셔보죠?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꼬막을 일부러 네. 소아가 정아섭을 만나는 네.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 꼬막의 생김새, 요리하는 방법, 맛뭐 이런 것을 일부러 많이 썼던 것도 그 지역의 토착성이 문학으로 승화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번역이 되는데도 꼬막이라는 부분을 따로 빼서 줄을 달아서 어떠한 조개다 하는 설명까지도 이제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꼬막이 태백산 있기 전에는 네. 서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 나온 다음에 그 현대 아파트 예. 그 이제 식품점에 가니까 벌교 꼬막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네. 그 후로 이제 일반화가 되기 시작해서 뭐 불친하게 팔리고 있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특히 잔치가 있는 결혼식이 있거나 환갑 잔치 하거나 할 때는 뭐 꼬막은 이렇게 그냥 사발로 하나씩 어린애들한테 주고 네. 그러다 까먹고 했는데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다이어트 식품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해산물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꼬막 앞에는 벌교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붙어야지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상품, 옛날 임금님한테 네. 바쳤던 물건이니까 아주 특산물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이게 표준말로는 고막이에요, 고막. 아, 사전에는. 네. 그런데 태백산맥 지문까지 꼬막이라고 표기했어요. 내가 이것은 벌개만 나는 거기 때문에 꼬막이라고 해야 표기가 맞다. 네. 꼬막으로 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꼬막이라고 일부러 표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말인 경우는 여기 말로 해줘야지 예. 쓰임새도 없는 서울말로 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이름에서 맛이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언어라는 거 하는 것은 네. 뜻 이전에 어감이에요. 네. 어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뜻이에요. 네. 그 아까 그 파리 사람들이 꼬막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지만 선생님 소설이 다른 나라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다고 얘기 예. 들었거든요. 지금 태백산맥 경우는 일본 슈에이샤라는 출판사에서 네. 벌써 5년 전에 번역이 됐고 네. 완료가 됐고, 이게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점검되지 않은 대하소설, 한국의 대하소설을 완역한 건 처음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내년에 대중들이 이제 하드보드 두꺼운 책 표지 그게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네. 문고판, 네. 보고판으로 내년에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작품이 또 문고판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제 아르마땅 출판사에서 1권이 출간돼서 한국에 왔고, 네. 2권이 지금 인쇄하고 있고, 3권이 지금 번역 중이고 하니까 내후년 상반기면 10권이 완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책 중에서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예.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도 듣도 보도 못한 사투리다. 그런데도 맛은 진하게 배어 있는 그런 그 매력이 있는 예. 어떻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지. 그런데 이제 작가의 최종적인 마지막 공헌이라고 한다면, 기여라고 한다면 민족 언어에 대한 보관과 발전, 연마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보람 있는 기여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시대, 라디오 시대를 거쳐서 텔레비전 시대에 오면서 네. 표준말의 중심 세력의 확대 때문에 지방말들이 사투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라는 것도 결국 민족의 언어인데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말들인데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멸시켜 쓰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지방말 중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의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판소리를 낳게 한 언어예요. 판소리는 우리 고유한 음악의 정통성의 1호고 그리고 앞으로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언어를 제대로 갈무리하고 보관하려면 소설에서 뒷받침하지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소설에다가 사투리를 철저하게 이쪽에서 쓰고 있고, 지금 사멸되어 버린 걸 다시 복원시키다시피 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사투리의 맛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음악적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사람들은 일본부터 상호까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네. 왜냐면 사투리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을 4, 5권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 그것은 사투리도 우리 민족의 언어라고 하는 입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을 잘 보존하고 갈무리하고 그것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문학인의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 책으로 번역이 되다 보면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어떻게 옮겨놓을지. 그러니까 일본말로 번역될 때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말로 번역할 때도 포기했는데 네. 그것은 그쪽 지역들의 사투리를 골라서 해보려고 하다가 네. 보면 네. 그쪽 지역의 특성이 이 소설의 특성과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건데 그쪽 표준말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본래의 의미를 예. 많이 삭감시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행이 있지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광화문 촛불 시위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글 쓰시는 분들은 그 힘 있는 그 펜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줄 알았더니 직접 시위도 참여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이 아니고 네. 2번이나 나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개인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분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임기를 1년밖에 안 한 분을 탄핵한다면 할 일이 많고 바쁜 이 나라가 그렇게 정치적 소모를 하면서 국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했어요. 네.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저히 저것은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제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 제 아내와 또 제 동서들 해서 서너 집 식구를 다 함께 데려와서 저녁 같이 사 먹이고 해서 2번씩이나 나갔었어요. 네. 그건 잘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때 칼럼을 신문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2차례나 탄핵을 지탄하는 그 칼럼을 써서 현실 참여를 했는데 그건 작가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임무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인데 그 개혁 세력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지도 못하고 보수 세력으로부터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힘 있는 응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신데 선생님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 혁명이 피를 전제로 하고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란다면 그것을 좀 더 완화시킨 것이 개혁입니다. 새로 바꾸는 것인데 기존하고 있는 것의 모든 운동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것이 기성세대 또는 기존 세대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 보수 세력에 우리는 항상 뒤따라가는 대중들은 뒤따라가는 관성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그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중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국은 해방 60년 동안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이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의 문제고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지금 이 노정권은 내가 보기에는 작가의 입장에서 보기엔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작가의 입장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해방 이후에 있었던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역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이 정권의 잘못도 아닌데 지나간 정권들이 잘못 때문에 경제가 파탄 중에 와 있는데 마치 이 정권이 잘못한 것처럼 보수 세력들이 개혁을 방해하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이 노정권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음모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에 좀 더 이 정권은 힘을 기울이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정책을 더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정권이 될 수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 앞으로 가되 경제를 함께 추동시켜서 살릴 수 있도록 너무 과대하게 해놓은 규제를 풀고 정신을 좀 더 차리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개혁 정책에 대해서 몰지각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역사의 반역아들이 될 것이라고 작가의 입장에서 감히 말합니다. 이제 홍교인데 네. 여기서 쓰는 말은 횡개딸이. 횡개딸이. 그래서 네. 태백산맥에도 횡개딸이라고 그대로 나오죠. 아. 이게 저 아치형으로 되는 저것이 이제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벌교라는 것이 떼벌, 뗏목, 뗏목다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사진에 나와 있는 보통명사입니다. 이게 보통명사가 지명이 된 것도 벌교가 아마 최초인 것이고, 네. 바로 여기다가 뗏목을 놓고 건너다니기 때문에 벌교에서 아, 지명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유래가 굉장히 깊은 다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이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기와집이 김보무 집이잖아요. 네, 아 저거 아, 예, 예. 예. 그 김보무 집과 그 옆에 있는 두세 채의 기와집을 빼고는 여기 있는 집 전부가 다 소작인들의 초가집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저희가 한 사람의 만석군 지주 밑에는 5, 6천 명을 헤아리는 소작인들의 삶이 핍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라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곡돼 있는 우리 역사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사회지만 네.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촌사회였잖아요. 국민의 90%가 농민. 그 농민이 숫자가 많을수록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은 그만큼 크다. 그리고 농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이 김제, 만경 평야, 호남 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 한반도의 약 50% 정도를 먹여 살렸던, 그리고 세금 착취가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부터 전라남도에 이르는 호남 평야에서 약 5, 60명의 지주 밑에 전라남도민이 다 삶이 예속되어 있었다. 그 갈등 때문에 전라도 경상남도 쪽에서 해방 직후에 빨산들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 필연성이 있는 거죠. 선생님의 그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소작인의 자식들이 한반 60명이면 50명이 소작인의 자식, 그리고 지주의 자식은 한 5명, 나머지 5명은 나 같은 중간계층의 자식.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소작인의 자식은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그 긴 추운 학교 생활 속에서 도시락을 거의 못 사오고 고구마 한두 개 가져오는 것도 잘 가져오는 정도. 그런데 지주의 자식들은 쌀밥에다가 계란 부침에다가 소고기 장조림에다가 그런 생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항상 소작인들이 편이었어요. 소작인 자식들이 편이었어요. 그러한 생각이 크면서 점차 태백산맥을 쓰기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그 어찌 보면은 작가의 시선으로 그 상류층과 그 아래 우리 서민들의 네. 그 모습을 실제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라보이는 김보문의 집, 네. 저기에 막내둥이가 나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저 집에 오면 네. 그 시대표 와이사스라는 과기에다가 쌀 누룽지를 긁어서 네. 기름에 튀겨서 네. 설탕가루를 많이 뿌려놨어요. 우리를 그걸 과자로 어머니가 주면 그걸 얻어먹었는데, 그걸 얻어먹으면서도 나는 내 생각은 소작인 가난한 애들 편이었어요. 왜 그런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고구마 하나를 줄까 말까 한데 그들이 훨씬 더 내 마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태백산맥이 되었겠죠. 태백산맥에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많지만 특히 제가 글을 쓰면서 이 장면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염상진이가 네. 토벌군에게 쫓겨가지고 산소로 피신한 다음에 부하 화재치를 시켜가지고 저기에 있는 김보무의 집에 쌀을 갖다가 여기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쌀을 가지고 가난한 은민들의 음력설을 쇠도록 하라 하는 방을 붙여놨고 이 쌀을 줄인 걸 방해하는 자는 인민의 적이다. 그 제목을 쓰면서 내가 야 이거 참 멋있다. 통쾌하고. 통쾌하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극 중에 그 인물의 이름이 실제 있었던 인물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고요. 전부 다 가명이에요? 전부 다 아. 내가 지어낸 것이고 아. 인물들도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아, 예. 그러한 상상 속에서 다 지어낸 가공의 인물들이에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름을 정할 때도 그냥 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와 네. 사람의 성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대치는 음. 하대치의 몸집과 성격과 이름이 합치 되잖아요. 네. 염상구 그러면 또 염상구의 그 불량스러움과 네. 이름이 합치되고 아. 염상진 그러면 그 지적인 면모와 카리스마 네. 이런 것들이 이름과 합치가 되는 느낌이 와야 돼요. 예. 그 소설책 속에 나오는 그 이름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서 내 이름도 좀 해보지 이런 청탁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탁은 별로 없는데 네. 내 이름이 좋을 때 그 이름을 쓰고 싶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 때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소아 같은 이름을 지어놓고 작가로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름이 무엇이오? 소화구만요. 소화? 소화. 이게 밥 먹고 소화시킨다는 그 소화는 아닐 것인데 뭔 뜻이오? 흰 꽃이라는 뜻이구만요. 흰 꽃? 으흐이 참말로 누가 지은 이름인지 생김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진 이름이지. 하얀 꽃 같은 여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소아라는 생김새와 성격과 행동이 아주 아름답게 일치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아라는 뜻을 독자들에게 내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걸 지문으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평이하고. 그래서 이제 염상구라는 인물이 그 소화라는 뜻이 뭐냐? 밥 먹고 나서 밥이 소화되는 그것도 아닐 것이고 하고 묻게 만들었는데 네. 그것은 소화라는 이름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염상구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중 효과를 노린 작가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독자들이 소화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는 뭐 그런 작은 장치도 작가가 해요. 이게 선생님 그 글 보면은요 정말 멜로 쪽도 기대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소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도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야기만 동떨어지게 쓰기까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역사가 너무 치열하고 써야 할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를 못 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도 삶의 절박한 일부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태백산맥에서 소아의 사랑 이야기, 아리랑에서 필레의 사랑 이야기, 한강에서 이제 누구야 주인공이 하도 많이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랑 이야기에서 사랑 이야기들을 다 넣었어요. 이제 그때 어떤 평론가가 소아의 사랑 이야기만 딱 뽑아놔도 한 권의 소설이 된다고 뽑재요. 농담으로. 아니 진짜 그런 말 예. 저희끼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세상에 대한 시선을 거둘 만큼 소설을 쓰면 그때가 사랑 이야기 쓰랍니다. 혹시 그 많은 독자들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무거운 부담스러움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글이 아닌 다른 쪽도 써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그게 아닌 내 이름에 걸린 부담감 때문에 아직은 그게 없고 운동선수의 생명과 숙명은 끝없이 기록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인간이니까 한계에 봉착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에게는 호화로운 은퇴식을 해줘요. 운동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자기를 넘어서는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돼요. 구경하는 사람들, 관객은 그들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버려버려요. 영화 배우만 그런 게 아니고 작가에게도 새로운 작품을 써내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태백산맥보다 더 잘 써야 하는 부담, 그게 아리랑이었고, 또 아리랑보다 더 잘 써야 하는 부담이 한강이었고, 그보다 더 잘 쓸 수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등급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긴박감, 긴장감, 초조감, 중압감, 그걸 엄청나게 느끼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 세월을 살아갈 텐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죽음의 목숨을 바치는 만큼 결의를 하면 그 한계를 왜 못 벗어나겠는가? 그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력하면서 새로워지려고, 새로운 작품을 쓰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그 선생님 작품 세계에 이렇게 열중하시는 모습 보면은 글 과목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어떠세요? 작품 하시는 동안에는 주변 분들과의 그런 거의 관계를 멀리하고 집중하셔서 정말 감옥 안에 갇히시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동업자 같은 문인들도 어떻게 그렇게 20년씩 두문불출하다시피 심사도 안 하고 술도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것이 센티멘탈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야박합니까? 자본주의, 그건 점점 인간을 야박하게 만드는 거죠. 돈 앞에서 몰인정하게 만들고 나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술 작품의 감흥을 느끼기에는 삶이 너무나 바쁘고 치열해요. 그런 속에서 예술을 망각하고 사는 게 현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여보세요, 예술을 좀 읽으세요, 예술 작품 읽어보세요, 예술 작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동 좀 해보세요 하고 그들이 지친 영혼, 외면한 영혼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려면 작품이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작품이 좋으려면 보통 사람도 8시간 노동하는데 남의 영혼을 흔들어서 감동케 하려면 그 2배, 3배의 노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시간이 24시간에서 25시간이 되도록 25시 가게, 그 말 잘 붙였잖아요. 항상 문 열려 있는 가게. 나는 항상 깨어있는 영혼으로 25시를 살겠다. 그러므로 잠든 영혼, 나를 외면한 영혼, 예술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는, 술도 안 먹는, 오로지 글 쓰는데 내 영혼 전부를 투입하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저는 글을 썼어요. 2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고 힘이에요. 이건 딴 사람에게 전혀 강요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들도 실감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나는 내 생명이 있는 한 그 바보스러운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그 바보스러운 노력의 그 응답이 내 책이 계속해서 1000만 부 이상 팔리는, 독자를 만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그 정말 자기 분야에서 거장이라는 분들을 만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분명 고향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 유년기의 그런 밑거름들이 나중에 커서 작품 세계에 그대로 투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생님과 이 전라도 벌교에 대한 그 인연의 끈이 엄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 벌교에서 생활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닌 3년입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저는 썰매를 타기 위해서 이 폭우에 얼어멀면 썰매 타다가 빠지기도 하고, 저 멀리 보이던 중도 들판을 메뚜기 잡고, 가을 들판, 또 여름 들판, 그 새우 잡기, 또 개울 막아가지고 붕어, 미꾸라지 잡기, 그래서 이 자연을 거의 완전하게 전부 호흡을 했어요. 그것이 태백산맥을 쓰는데 민물 세월을 묘사하는 45년 후에 내 영혼 속에서 살아 올라와서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초등학생들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10살부터 5살, 10살, 15살까지 한 인간의 모든 가치는 형성됩니다. 제가 만약에 벌교에서 보낸 그 3년의 자연과 밀착된 그런 생활이 아니었다면 들판에 날아가는 하얀 해오라기의 그 유연한 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겠는가. 내 자연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 국민학교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체험까지 전라도 땅과 이 벌교는 내 문학의 모태이다.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께서는 그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요즘도 그 해외로 많이 직접 가셔서 미리미리 답습하시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는 소설을 쓰려면 특히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순환을 많이 겪고 묻혀진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책만 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특히 우리 민족처럼 순환을 많이 당한 민족들은 역사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구전,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도 손자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리랑을 쓸 때는 연해주, 러시아 땅 연해주, 사할린, 일본, 미국 하와이,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 무대가 되니까 취재했습니다. 그걸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도는 취재를 했고, 한강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달러벌이라는 것을,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것을 서독에서 했잖아요. 간호사들, 탄광 광부들, 그 다음에 월남전에 투입된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이 현장도 다 취재했습니다. 그 취재를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내려놓고 취사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며 읽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책상머리에서만 쓰는 것, 그것은 특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라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도의 역사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농번 사회, 농업이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했던 시대에 우리 한반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9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란 것을 운영 경영하는 세금의 원천도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구조적으로 지주 소작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착취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착취와 갈등은 역사의 응어리로서 역사의 변혁이 올 때마다 폭발해서 혁명적 열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특히 전라남북도를 거친 호남 평야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전국의 통계를 내면 지주가 제일 많은 땅이고, 지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주 밑에는 5, 6천 명의 소작인의 삶이 예속돼야 하고, 그러한 갈등 때문에 동학혁명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6.25 된 다음에 지리산 빨치산이 8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이 땅에서 지리산에 입성해서 죽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숙명이고 비극이면서 이 땅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한 힘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땅을 바라본 브루스 커밍스 같은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전라도 땅에는 지금도 동해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에서 30년 주기로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30년 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광주 항쟁까지 이어진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를 알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작가가 가로치고 이것은 독자 여러분 광주 항쟁을 암시합니다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것이 작가의 한계이고 소설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감추어진 의미가 되겠지. 우리 전라도 역사가 아직도 한 장의 종이 한 장에서 반장도 채 안 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생님 글 속에서 나머지 반장도 펴질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과 준비하시고 싶은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함께 인간이 창조한 이데올로기로서 20세기를 대결해 왔고 그 70년의 대결 속에서 몰락을 했는데 그 몰락한 것은 지구 인류의 반의 삶을 책임졌던 이데올로기 몰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사회학, 역사학 쪽에서 완전히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설로서 자연스럽게 그 전체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쓰고 있고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강까지 거의 다 쓴 것 같으니까 말년 황혼기의 문학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교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 또 아까 말한 사랑의 이야기, 순결성 그리고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한 동화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말년의 문학 10년 세월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후배 작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독자들이 내 글을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후배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천재성을 믿지 마라.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조만식이에요. 그 재능을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 그 인간적인 노력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글을 쓰면서 여러 차례 아팠는데 크게 아팠는데 침대에 누우면서 내가 이대로 죽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지 하는 체험을 수십 번을 했어요. 죽음의 극장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비로소 그대가 인정하는 그대가 존경할 수 있는 그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노력을 통한 다음에 발견하는 그대가 비로소 천재다. 그리고 독자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육을 시킨 지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현명하고 똑똑한 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랄 건 따로 없고 독자들께서 읽으신 바 소설의 느낌 그대로가 훌륭하게 얻은 것들이니까 그 느낌 그대로 제 소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태백산맥의 소화를 탄생시켜주신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었고요. 또 이렇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배경이 된 벌교에 와서 네. 특히 선생님 뵈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네. 책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온 네.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배우로서는 또 그 영화 화면에서 선생님 작품을 더 만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이런 집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적산가고 일본 가옥이었는데